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초반 모건 스탠리와 버라이존, 펩시코 등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전날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돼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지표 부진과 애플 등 기술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20%, 0.67%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등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에 실패한 것이 시장 심리를 다소 악화시킨 가운데 노키아의 1분기 실적 부진에 그동안 강했던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01%, 0.39% 하락한 반면 프랑스만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000건 증가한 35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4만 8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건보다 높았습니다. 추세적인 청구 건수도 다시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는 36만 1,250건으로 전주의 35만 8,500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또한 3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1% 하락한 94.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2월에 0.5% 상승해서 하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1% 상승 전망치도 밑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올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1분기 순이익은 9억 8,400만 달러, 주당 4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9,400만 달러, 주당 6센트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반면 장마감 이후 동시에 발표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미국 기술주 3인방의 연초 매출이 일제히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구글은 새로운 모바일 광고 툴을 선보인 덕에 순이익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속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로 이익에서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IBM은 하드웨어 매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이익을 냈습니다. 제프리 레커 미국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자신이 독재자라면 지금 당장 양적 완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매월 850억 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있고 연준은 고용시장에서 확실한 개선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레커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더 오래 지속하면 출구로 나가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에 있는 한 대학 연설에서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례적인 저금리 정책을 향후 5년에서 10년간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전국 혼란 수습을 위한 새 대통령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이날 대통령 선출을 위해 2차례 투표를 했으나 당선에 필요한 3분의 2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선출되려면 상하 양원 의원과 지방정부대표 58명 등 총 1,007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표 중 3분의 2인 672표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의회는 19일 오전 세 번째 투표를 실시하고 네 번째 선거부터는 단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선선물 동반 매도의 1900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내리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코스닥에서도 대저항주가 말썽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내리면서 551에 마감됐는데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회장 지분 매각 이슈에 하한가로 밀리면서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도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경제 지표도 부진했고요. IT 기업들의 실적 또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혼조로 마감됐는데 이래저래 글로벌 증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오늘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번째 순서는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선물옵션 시장,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겠습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혼조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또다시 급락하였습니다. 고용지표 부진과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이틀 연속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사상 최고 지후 어려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537까지 81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166까지 38포인트 하락했으며 S&P 500은 1,541까지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곧바로 하락 전환에 오전장 내내 박스권에서 반등을 시도하였지만 호재 없이 악재가 겹치면서 오장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650포인트를 고점으로 14,495포인트까지 12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장막판 낙폭을 축소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12포인트를 고점으로 3,154까지 50포인트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였으며 S&P 500은 1,554를 고점으로 1,536까지 15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굿모닝 대박 예감 일부 방송을 통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 지후 급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대로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정부 정책 지원에 의지해 상승했던 증시가 양적 완화 중단 논란 속에 급락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녹지아가 실적 부진으로 8.2% 급락하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하며 전망치 35만 건을 웃돌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 3월 중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한 94.7을 기록해 2월 0.5% 상승과 예상치 0.1% 상승을 크게 밑돌면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에 충격을 주었으며 오늘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헬스, 애플, 이베이, 모건 스탠리 등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양적 완화 중단 논란도 시장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통신, 에너지, 비철, 금속 등 28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을 20%인 반면 하락 업종 비율은 80%에 육박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7개, 나스닥 100 종목 중 15개, S&P 500 종목 중 157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의 30%를 밑돌았고 특히 나스닥은 15%에 불과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버레이존 커뮤니케이션, 보다폰, 제이시페니, 페시코 등이 2% 이상 상승하고 인텔, 알코아, 쉐브론, 킴벌리 클락 등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이베이, 아마존, 구글 등이 비교적 큰 폭을 하락하고 특히 애플은 2% 이상 하락하며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00를 하회하면서 대형 IT주와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이미 아침 7시 방송을 통해 본인이 수차로 예고한 대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 중인데 또다시 추가 하락이 전개되며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80% 이상까지 확대한 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관망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북중남미 등 대부분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80%까지 높인 채 관망 지속하고 선물 매도나 콜옵션 매도 및 현물 공매도를 통해 하락 포지션으로 해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리 하락과 달리 양적 완화는 이론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무한 공급하여 금융과 부동산 인플레를 유발한 후 중단 시 후유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원달러가 전일 323원까지 또다시 반등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상승폭은 크지 않고 1,100원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N달러 또한 재차 98엔선을 회복하여 추가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반등폭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유로화는 반등 후 조만간 유로당 1.17달러를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겠습니다. 원달러와 N달러가 급등락 중인데 정부 계획과 글로벌 투기 자금에 의해서 자지 우지되며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앞으로의 전망,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선물지수가 250 밑으로 급락했었는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더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 반등했다. 장강 후약으로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시장 대비해서 0.5포인트 하락해서 247.60에 마쳤습니다. 고점이 248.95, 저점은 246.90으로 2.0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5,490계약으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며 정강 후약 후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22시까지 248에서 249포인트 범위의 강박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다 미국 증시 개장 직후 급락해서 247포인트를 붕괴시켰지만 자정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로 반등이 지속되며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개인이 71계약, 기관이 190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257계약 매수하여 개인과 기관은 매도돼 외국인의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400계약 매도하다 매수로 전환한 후 소폭 매도로 마감한 반면에 외국인은 400계약 매수하다 수량을 줄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190계약을 대량 매도하여 최근들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하락으로 콜옵션은 하락하고 풋은 상승하였는데 지수가 정강 후약 흐름을 보이면서 장 초반 반등하던 콜옵션은 20% 전후 하락하며 마감하였고 풋옵션은 장 초반의 약세를 극복하며 10% 전후 상승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가 1900 간신히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19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가장 낮은 지수로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에 반등을 시도하다 1919포인트를 고점으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로 1900포인트까지 23포인트 급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등 대형주 중심으로 장막판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선물은 시초가 하락 출발 후 251.80까지 낙폭을 축소하기도 하였지만 248.15까지 장막판 4.2포인트 급락하였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낙폭을 축소하던 콜옵션이 장막판 급락에 60%까지 급락하고 풋옵션은 장중 조정을 거친 후 장막판 당일 고가 부근에 마감하며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에 장중 반등을 시도하다 또다시 245포인트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반등 시 선물 248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45포인트 부근에서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선물지수 245포인트, 고점은 선물 248.5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246.00, 상승시 저항선은 248.0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4에서 상한선 249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전일과 똑같이 합성 선물 매도 또는 양매도 또는 스트립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합성 선물 매도는 콜 매도와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를 합성하여 선물 매도와 똑같은 수익 구조를 복제한 것으로 지수 하락에 비례해 수익나는 구조이며 양매도와 스트랩 매도는 모두 양매도 전략으로 이 중 순수한 양매도는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 비율을 1대1로 대등하게 하여 지수가 박스권이나 행보시 수익나는 구조이며 스트랩 매도는 양매도 중 콜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 하락 또는 행보시 유리하고 스트립 매도는 양매도 중 풋매도 비중을 콜옵션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상승 또는 행보시 수익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매도 포지션으로 등가격인 245점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만기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39에서 255.5포인트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수익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이건 존스가 독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무디스도 등급은 AAA로 유지하지만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까지도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식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건 존스의 그 독일 국가 신용 등급 하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렸었습니다. 독일의 신용 등급을 어제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을 했는데요. 메이저 현재 신용평가사 3대 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독일의 내용은 그대로 AAA 최고 등급을 유지하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난해 7월에 안정적인 흐름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건 존스는 미국의 마이너급 신용평가사라는 측면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역시 메이저급의 신용평가사에서도 신용등급의 조정보다는 신용등급 전망의 조정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피치는 지난해 8월이었죠. 독일의 신용등급을 AAA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S&P도 독일의 최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AAA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피치나 S&P의 후속 조치도 관심이 가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독일 내부에서도 유로존 경기 침체가 독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 심각성을 환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독일도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로화의 현재의 그 통화 가치, 이런 문제도 함께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몇 마디 언급을 했는데요. 유로존 위기가 여전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 그 다른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과는 다소 경고성 발언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유로존 위기가 독일 경제에도 부담으로 남고 있다라는 발언이고요. 어제 이 언급이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부분은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길게 가져간다면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독일의 부담을 그대로 현재 노정한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서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이후에 현재 기준금리 0.7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트만 총재의 언급에 대해 다음 달 2일이죠. 5월 2일 날 열릴 ECB의 금통위에서 금리 조정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제 체질도 이건 존스의 지적대로 계속 그 신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존스가 마이너급의 그 신용평가사라고 해도 그 독일의 경제 체질이 현재 약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다른 시각에서도 대동소이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국가 신용 등급은 유지되겠지만 등급 전망은 메이저 신용평가사들이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는 9월 재선을 앞둔 메르켈 총리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제 체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 독일이 3%의 신장세가 나왔는데요. 지난해는 0.7%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그 신장세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고요. 올해는 0.4%로 지난해보다 못할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존스는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본드 발행을 현재 대다수 회원국들이 원하고 있지만 독일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의 부담이 유로본드 발행이 만약에 나올 경우 더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고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채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부실 위험도 함께 녹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현재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조지 소로스 펀드 회장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독일이 유럽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 네. 독일이 유로화에서 탈퇴하는 것이 그 수순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해결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독일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현재 시간으로 18일, 19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에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말에 열릴 G20 워싱턴 회담의 전망도 살짝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추가적으로 현재의 엔저 기조에 대한 일본 BOJ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공동성명 초안에 아직은 담겨 있지 않은데요. 그 최종 공동성명서에 담길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G20 모스크바 회담에서는 G20국 회원국들이 대외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초안에서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라는 모스크바 회담의 내용이 그대로 현재 인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현재의 달러엔 환율도 뉴욕 시장에서 약보합세인 98.2엔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근린 국비파 그 효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신흥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볼멘 소리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부분으로서는 큰 변화는 2월 모스크바 회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관측인데요. 추가적으로 최종 회담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구로다 BOJ 총재의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현호석 경제부총리도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재무장관 회담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일본 견제 발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도 참여를 합니다. 엔저의 그 경쟁적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이런 얘기를 토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이나 최근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 총재도 현재 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한 일본 BOJ의 통화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도 엔화의 시장 친화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난지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문구 정도만 현재 나오고 있어서 미 자동차 업계나 산업계의 볼멘 소리를 조금 달래주는 수준에서 이번 성명서에서도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회의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엔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이번 회담에서도 그동안 발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한 현재의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인위적으로 엔저를 용인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엔화의 뉴욕 시장 움직임도 큰 변동이 없는 약보 국면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엔화의 현재 분위기는 속도 조절에 나서겠지만 엔저의 추세적인 흐름은 큰 변동은 현재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BOJ의 최근 일본 내부적인 경기 판단도 이런 엔화의 약세 기조로 인해서 그 1분기 일본의 9개 권역 모두에서 경기 판단이 상향 조정되는 엔저의 효과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무역 수지 적자는 3,624억 엔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9개월째 현재 적자 규모를 가져가고 있지만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등 엔저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일본 경제의 디플레 탈피에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900선 턱걸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 내리는 등 IT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1% 이상 내렸었는데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하한가로 밀렸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코스피가 1900포인트 드디어 이탈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애플의 어떤 그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제기가 되게 되면서 IT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존스가 독일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신용등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만 돌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약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3% 정도 하락한 1900.0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외국인들이 2,355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투신이 963억, 프로그램이 43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3,4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현 선물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개인들 그리고 매수 주체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들은 반대로 882억, 그리고 국가 지자체도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받치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의 강도가 더 심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들의 매수 좀 역부족이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IT, 은행, 차, 통신, 유통, 건설, 증권,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의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그다지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시멘트라든지 제지, 의류 업종들이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가장 큰 악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 후반 쪽에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되게 되면서 1.33% 정도 하락한 551.1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코스피 쪽의 IT 업종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주가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실리콘웍스와 같이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주들의 약세가 상당히 도드라진 장세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비금융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장 막판에 14%가량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하락 전환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그 환율도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1145원까지 갔던 환율이 최근에 1115원, 한 30원가량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그 환율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환율이 다시 위쪽으로, 그러니까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환율이 위쪽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환차손에 대한 어떤 당연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 쪽의 매도 강도도 더 심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추가적인 약세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환율이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전고점까지는 일단 돌파를 할 것인가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30원에서 1135원 사이를 만약에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꺾이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냐, 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좀 제가 보기에는 1130원에서 1135원 정도 사이에서 좀 나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10원대를 향해서 내려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전환되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팀장님의 전망은 전 고점 부근인 1130원에서 1135원 사이에서 추세는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들어보면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리스크로 인한 어떤 시장의 불안 심리 요인이 좀 가시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1900포인트 리타를 하게 된다면은 186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에서 1870포인트 사이 어떤 구간까지는 좀 추가 하락을 좀 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하락을 했을 때 하방 경직성이 나온지 여부를 먼저 꼭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물 쪽뿐만 아니라 선물 쪽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미결제 약정이 12만 건 이상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청산이 동반적으로 나와야지 제가 보기엔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 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섣부른 저가 매수는 지금 현재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간에서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IT, 은행, 유통업종 쪽으로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가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IT, 은행, 유통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16종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ETF,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어떤 종목 쪽 갈지 확신이 없다면은 지수 ETF 쪽으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섹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좀 시장 최근에 종목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조금 선방하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매일유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테마적인 성격이 좀 컸었는데 그 중국의 한자녀 정책 완화로 인해서 네. 분유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분유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돌아서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중국 쪽의 어떤 모멘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쪽에 좀 진출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 베트남 그 사업 부분의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작년 말부터 적자가 축소가 되게 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베트남 쪽 모멘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마지막 전략 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최근에 투신 쪽하고요. 그리고 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투신 수급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차트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4,500원에서 45,000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좀 만나게 된다면 43,000원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000원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일단 10% 정도 되는 48,500원에 한번 설정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매일 유업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9일) 금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장기업 1,514곳, 비상장기업 182곳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률은 4.8%로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18일 발표한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보험료 산정 방식을 올해 말까지 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때 통신사에 내는 가입비가 2015년 완전히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4.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9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통계 편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의 5.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기업들의 성장세가 약화됐기 때문인데요. 조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4.1%에서 지난해 5.0%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16개 산업에서 전기전자, 운수업,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13개의 증가율이 모두 꺾였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석유화학이 32.5%에서 1.7%로, 조선이 6.4%에서 마이너스 0.3%로, 그리고 자동차가 19.2%에서 3.4%로 떨어지는 등 제조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자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자 보장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2.7%나 됐습니다. 이자 보장 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22.6%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안으로 수정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제도 등 규제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은 어제 건강보험료 제도를 포함해서 모두 852건의 규제 개선 방향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에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에는 창조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시장 경제 질서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더욱 차등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이 적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입자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 보험료 산정 방식을 올해 말까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못 뽑기와 더불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비 계획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 장려금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업체 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 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 일반인 이모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또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8대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 외에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의 총괄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18일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로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팀장을 맡고 공안 특수부 검사 6명과 수사관 12명 등이 수사팀에 기용되게 됩니다. 예. 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 내야 했던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 보고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를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SK텔레콤은 39,600원, KT는 2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받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명목으로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입 절차가 전산 처리되는 만큼 이통사들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통사들은 그만큼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도매 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할 방침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 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와 단말기 연계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과잉 보조금을 지급할 때 판매점, 대리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